9살에 아버지가 죽고 부족에게 버려졌으며 살기 위해 형에게 활을 당겼고 목에 나무칼을 찬 채 노예로 끌려다닌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육지 제국을 세웠습니다. 동아시아 해안에서 카스피해까지 현재 기준으로 약 2,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을 손에 넣었는데 그 제국을 세운 사람이 왕족도 귀족도 아닌 초원에 버려진 아이 하나였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세계의 정상까지 올라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들이 역사를 바꿨는지 지금부터 칭기즈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태무진이 9살이 되던 해, 아버지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의 잔치에서 독이 든 음식을 먹고 돌아왔고 며칠 뒤 땀과 신음 속에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부족의 태도는 즉각 바뀌었는데 어제까지 용감한 전사의 가족이라며 대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가 왜 너희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며 가족 전체를 초원 한복판에 버렸습니다. 천막도 가축도 보호해줄 어른도 없이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만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초원에서 9살 소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죠. 몽골 초원은 보기와 달리 전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사람을 죽이는 추위가 몰아치고 봄이 와도 먹을 것은 쉽게 구해지지 않는 곳인데 가족은 들쥐를 잡아먹고 얼어붙은 강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 한마디가 태무진을 움직이는 유일한 이유였고 그 의지가 이후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베크테르가 사냥감을 혼자 독차지하는 일이 생겼는데 단순한 욕심처럼 보였지만 이건 이 가족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선언이었습니다. 태무진은 결정을 내렸고 떨리는 손으로 활을 들어 형의 등을 겨눴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려야 하는 선택이 아니었지만 초원에서는 약한 자가 사라지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무진은 더 이상 그냥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이후 그의 모든 선택에 깔려있는 토대가 됩니다. 10대가 되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버지와 같은 연맹에 있던 타이치우트 부족이 태무진을 위험한 존재로 여겨 잡아버렸습니다. 목에는 무거운 나무칼이 채워졌고 낮에는 조롱을 당하고 밤에는 묶인 채 잠을 자야 했는데 아이들은 돌을 던지고 어른들은 저 아이가 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비웃었습니다. 탈출의 기회는 폭풍우가 치던 밤에 왔습니다. 모두가 비를 피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 한 경비병이 조용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나무칼을 풀어줬습니다. 태무진은 어둠 속으로 뛰었고 진흙을 구르며 개 짖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도망쳤습니다.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탈출의 밤이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역전이었습니다. 초원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동맹 없이는 버티기 힘든 세계였는데 태무진은 어린 시절 오논 강가에서 약속된 혼약을 떠올렸습니다. 오온기라트 부족의 소녀 보르테를 찾아갔고 그녀의 아버지는 태무진의 처지를 알고도 딸을 내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태무진은 말과 가축, 최소한의 보호를 얻었고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직의 씨앗을 갖게 된 출발점이었고 이후 세력을 키워가는 첫 번째 발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린 시절 친구였던 자무카와 재회했는데 자무카는 명문 귀족 출신이었고 태무진은 버려진 소년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피를 섞어 형제의 맹세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형제처럼 지냈고 자무카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초원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원의 권력은 두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귀족들은 자무카 곁에 모였고 한번 패배를 겪은 자들과 가난한 전사들, 버려졌던 사람들은 태무진 곁에 모였습니다.
두 진영은 점점 분리됐고 결국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날이 왔습니다. 여기서 태무진이 기존 몽골 전쟁 방식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몽골의 권력은 혈통 중심이었고 부족장은 자기 씨족 사람들만 믿었으며 전리품도 귀족이 먼저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태무진은 그 규칙을 바꿨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썼고 전투에서 용감했다면 신분에 상관없이 위로 올렸으며 어제까지 적이었던 자라도 능력이 있으면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군대 구조도 완전히 다시 짰는데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재편하면서 같은 씨족끼리 묶지 않고 서로 다른 출신들을 섞어 하나의 군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군대는 혈연이 아니라 지휘관과 규율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귀족이라도 규율을 어기면 처벌받았으며 노예 출신이라도 공을 세우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몽골은 느슨한 부족 연맹에서 하나의 거대한 전쟁 기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자무카와의 전면전은 결국 피할 수 없었는데 화려한 씨족 이름들이 자무카 뒤에 늘어섰고 버려졌던 사람들이 태무진 뒤에 섰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태무진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포위하고 후퇴하는 척하다가 적을 끌어들여 협공하는 방식으로 싸웠고 한때 같은 불가에 앉았던 친구들이 서로를 향해 창을 겨눴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태무진의 깃발은 서 있었고 자무카의 군대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무카는 도망치지 않고 태무진 앞에 나아왔는데 마지막 요청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한때 형제였다. 피 흘리지 않게 죽게 해달라. 초원에서는 고귀한 자를 피 없이 죽이는 것이 일종의 명예였는데 태무진은 그 요청을 들어줬고 자무카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숨을 거뒀습니다. 1206년 몽골의 모든 부족이 모이는 큰 회의 쿠릴타이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전투와 배신, 동맹과 피를 지나온 끝에 모든 씨족의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태무진을 추대했고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칭기즈칸, 바다와 같은 광대한 지배자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 이름과 함께 몽골 초원은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하, 금나라, 성곽을 쌓고 몽골을 얕보던 정착 국가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칭기즈 칸의 전략에는 단순한 힘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항복한 도시는 보호하고 항복하지 않은 도시는 전멸시켰습니다. 이 규칙이 무기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저들은 잔인하지만 약속은 지킨다는 소문이 칼보다 먼저 적의 사기를 무너뜨렸습니다. 몽골군의 이동 속도는 당시 어떤 군대와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기병은 말 두세 마리를 교대로 타면서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고 전사들은 말 위에서 자고 먹고 싸웠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고 후퇴하는 척하며 적을 유인해 포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저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는 공포가 적진에 퍼졌습니다. 정보망도 촘촘했는데 정찰대는 적의 병력과 성병 높이, 식량 보유량까지 미리 파악했고 정복한 도시에서 데려온 기술자와 공성 전문가들은 다음 도시를 무너뜨리는 데 쓰였습니다. 대장장이, 목수, 다리 놓는 기술자, 글을 읽고 쓰는 관리들, 이 모든 사람이 몽골 제국의 도구가 됐습니다. 파괴와 동시에 흡수하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제국이 계속 커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모든 정보 가운데 칭기즈 칸이 절대 잊지 않은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를 독살했던 타타르족이었습니다. 9살에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에 마침내 칼을 돌렸습니다. 전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타타르족의 전사들은 무너졌고 그들의 가축과 천막이 전리품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버려졌던 소년의 복수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공포, 들쥐를 잡아먹으며 버티던 굶주림, 형에게 활을 당기던 그 떨림이 이제 초원의 반대편 끝까지 퍼져나가는 공포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타타르족, 타이치우 투투족, 태무진을 버리고 잡아 가뒀던 자들이 하나둘 역사에서 사라졌고 그들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이가 세계를 바꾼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혈통 대신 능력을, 복수 대신 규율과 약속을, 부족 대신 군대를 선택했던 겁니다. 버려진 경험이 오히려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게 만들었고 굶주렸던 기억이 절대 안주하지 않게 했습니다. 약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강함의 구조를 이해했고 그 이해가 결국 세계를 바꾸는 힘이 됐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칭기즈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법과 질서를 세운 정복자라는 평가와 도시를 불태운 학살자라는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느 쪽이 맞든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 초원에 버려진 그 소년이 인류 역사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가 만든 제국의 흔적은 지금도 국경, 언어, 민족 속에 남아있고 그 순간부터 세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버려진다는 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칭기즈 칸의 이야기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